안녕하세요. 돈 되는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좋아요, 알람, 구독 한 번씩 꾹꾹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의 제목, 일본 충격적인 반도체 실태, 도시바 메모리 2분기에만 2조 원 적자, 한국 반도체 대체 불가능 결론, 벗어나면 일본 반도체 산업 줄도산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참 기분 좋은 제목인데요. 일본 도시바 메모리가 2분기에만 2조 원 적자가 났습니다. 우선 반도체 실적 부진과 더불어서 미국 LNG 사업 매각 때문인데요. 특히 도시바의 경우 장기간 정전 사태 플러스 낸드 플래시 가격 하락이 실적 부진에 큰 한몫을 했습니다. 근데 또 이 와중에 일본이 우리나라 반도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게 과연 가능한지에 대한 조사를 산업 전반에 걸쳐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결론은 제목에서 보셨죠? 불가능합니다.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4 및 기타 소니 모든 전자제품 그리고 파나소닉 모든 전자제품에 따지고 보면 사실상 일본 모든 전자제품의 삼성, 하이닉스의 반도체 칩이 거의 안 들어가는 곳이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 반도체로부터 일본은 벗어날 수 없고 벗어나면 일본 산업도 경쟁력을 잃는다라는 결론이 나왔고 본인들도 인정을 했습니다. 우선 이 조사는 일본 대형 PC 제조사에서 정부의 지시로 한국 반도체에 대한 리스크 파악을 위해 진행이 되었는데요. 일본 현지에서 PC를 생산하는 주요 업체는 파나소닉과 샤프 바이오 주식회사 등 총 5개 기업이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일본에서 만드는 컴퓨터 안 쓰니까요. 여튼 있겠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PC 시장, 노트북 시장에서 사실상 일본 제품은 경쟁력이 없다는 소리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 바이오 주식회사라는 이 주식회사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2014년에 소니 PC 사업부를 인적, 물적 분할해서 만들어진 신설 법인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들 중 일정 이사의 규모를 갖춘 복수 업체가 DDR3, DDR4 메모리와 SSD 그리고 디스플레이 패널 등 한국 업체 의존율이 높은 부품의 원산지와 한국 이외의 제3국 등 대체 가능 여부 파악에 나섰습니다. 그럼 얘네 일본이 왜 이렇게까지 행동을 할까요? 왜일까요? 본인들이 수출 규제를 해놓고도 우리나라에게 충분히 보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긴장을 굉장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웃긴 게 우리나라에게 생산에는 차질을 주고 싶지만 본인들은 피해를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모습인 겁니다. 자, 우선 이 컴퓨터에 들어가는 부품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시는 부품이 대부분 램, 하드디스크, SSD, CPU 등이 있겠죠. 우선 메모리 반도체는 크게 시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DRAM과 NAND가 있죠. 그중 또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램과 NAND, SSD죠. 둘 다 잘합니다. 결국 DRAM 시장은 우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시장 파일을 거의 꽉 잡고 있습니다. 거의 우리나라가 독점하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죠. 1, 2위야 그 점유율이 너무나 크게 차이가 납니다. 3위가 결국 컴퓨터용 램은 그냥 딱 잘라 얘기해서 제가 그냥 느낌을 잡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디 지나가다가 컴퓨터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컴퓨터를 궁금해서 깠습니다. 깠는데 램을 확인해 보면 삼성 거 아니면 하이닉스 거일 확률이 죄송스럽지만 국뽕 조금 보태서 대충 60%에서 70% 좀 넘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서버용 DRAM은 빼야 되니까. 이 정도로 표현을 제가 할 만큼 DRAM 시장은 대한민국이 꽉 잡고 있습니다. 일본이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을 노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 DRAM도 EUV를 도입하게 되어 있는데 차세대 DRAM 생산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EUV용 PR을 수출 규제 항목에 넣은 겁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가 선두주자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경쟁이 치열한 곳이 낸드 플래시 시장입니다. 낸드는 삼성전자, 도시바, 웨스턴 디지털,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5개에서 6개 업체가 각축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삼성의 점유율이 제일 높아요.
그럼 여기서도 지나가다가 컴퓨터를 잡았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 컴퓨터를 깠는데 삼성 SSD일 확률이 그래도 30%에서 40% 정도는 된다는 소리입니다. 아쉽지만 D램 시장만큼 우리나라가 낸드 플래시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는 않죠. 하이닉스가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 밀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찌 되었건 자, 이 정도로 표현하면 얼마나 이 메모리 시장을 우리나라가 잡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럼 일본은 왜 이런 조사를 했는지 좀 더 구체적이고 깊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첫 번째 이유 때문이에요. 본인들 산업에도 피해가 갈까봐 무서운 거죠. 수출 규제했으니까. 우선 너무 대한민국이 이 메모리 시장을 잡고 있습니다. 우선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대한민국을 사실 그렇게 좋아하진 않죠. 탈한국 싶어하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대한민국 반도체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왜냐? 우리나라가 잘하니까.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반도체 의존도가 대부분 높습니다. 물론 대한민국도 일본의 반도체 장비의 의존율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서로 사실상 공생하는 관계죠. 의존도가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숫자로 표현해 보자면 실제 후지츠의 경우 전체 메모리 수요 중 약 45%가량을 삼성전자에서 30%가량을 SK하이닉스에서 공급받고 있어요. 나머지 약 25%는 마이크론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후지츠가 만드는 컴퓨터 100대가 있으면 75대 삼성 하이닉스께 들어간다는 거고 마이크론께 25대 정도 들어간다는 거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나가다가 70% 정도는 삼성 하이닉스라고 실제 그래요. 그럼 삼성 하이닉스 거 D램 안 쓰면 사실상 그래도 기술력이 좀 되고 품질도 괜찮은 마이크론 거 써야 되는데 나머지 75대를 채워줄 만큼 마이크론의 생산 능력이 안 됩니다. 댓글로 욕을 하시면서 D램은 대체품이 있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건 진짜 모르시는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거고요. D램 자체를 다른 회사가 생산은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재로서 의미를 가지게 해줄 만큼 전 세계 소비량을 채워줄 수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이미 이 D램 시장은 과점 시장이기 때문에 한 회사에서 어떤 엄청나고 획기적이고 값도 싸고 말도 안 되는 기술을 내놓지 않는 이상 이 점유율이 쉽게 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점유율이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이 회사들은 그 수요와 공급을 생각하고 그 점유율에 맞게 공장을 증설하고 운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 파이 부분에서 떨어지는 마이크론이 전 세계의 국가가 수요할 만큼 캐파 생산량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또 중국 거 쓸 수는 없잖아요. 아시죠? 중국 반도체 메모리 수준 어떤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엄청 뒤처져요. 품질도 안 좋고 수율도 낮습니다. 그리고 그렇다 할 만한 시제품도 없어요. 그리고 팔아도 대부분 내수용입니다. 심지어 가격도 경쟁력이 없죠. 두 번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D램 시장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고 또 삼성전자는 낸드 시장에서도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세계를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수출 규제를 때리는 겁니다. 더 성장할까봐 너무 두려운 겁니다. 이제 따라갈 수조차 없기 때문이죠.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D램의 경우 이미 EUV를 적용하겠다고 해둔 상태고 이미 올 초부터 1Y대 제품 양산 확대에 들어간 상태죠. 또 EUV를 적용할 1Z대 제품도 사실상 공정 안정화가 돼서 곧 양산으로 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평택에 메모리 전용 EUV 라인을 짓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헷갈리시는 분들 계실 텐데 1X, 1Y, 1Z 뒤로 넘어갈수록 더 기술 난이도와 스케일링 업된 제품입니다. 또한 낸드 플래시 경우 5세대, 6세대까지 이제 나왔죠. 3D V낸드로 그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현재 이러나 저러나 메모리 반도체를 최고의 기술력으로 가장 품질이 좋고 싸게 만들 수 있는 기업입니다. 바로 이게 경쟁력이고 일본이 무서워하는 이유죠. 일본에 지금 그렇다 할 만한 메모리 반도체 생산 기업은 사실상 도시바죠. 그것도 D램이 아닌
낸드 시장에서 일정 파일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2분기에만 2조 적자. 결국 이 일본의 도시바의 기술력은 아직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를 못 따라오고 있고 프리미엄 시장에선 뒤처지는 게 현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선 D램 같은 경우는 일본 내부에선 선택권이 아예 없어요. 일본이 치킨 게임으로 실제 D램 시장에서 퇴출당했죠. 이 이후로 그렇다 할 만한 반도체 기업이 없고, 예전에 일본이 잘하던 반도체 공정과 지금의 반도체 공정은 반도체가 완성되기까지 스텝 수와 난이도가 이전과 다르게 적게는 수십 배가 많아졌고, 그 기술 난이도는 사실상 상상하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자, 결론. 일본은 앞으로도 D램과 낸드 모두 한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탈한국 불가능입니다. 일본의 모든 선택은 결국 자충수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소재면에서 충분히 탈일본 가능합니다. 파이팅입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의 방패라 불리는 이지스 구축함을 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하는 사업이 곧 시작된다. 10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최소 7조 원 규모로 추정되는 한국형 자기 구축함 사업의 선박 건조 및 전투체계 개발 사업자 선정 사업 공개 입찰이 이달 중 나올 전망이다. KDDX는 6,000톤급으로 기존 세종대왕급 이지스함보다 규모는 작지만 미사일 요격은 이지스함의 기본 임무 수행이 가능해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린다. 그동안 수조 부진에 시달려온 방산업계는 조단위 KDDX 사업을 두고 치열한 기싸움을 시작했다. 이지스 구축함은 미국이 개발한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한 함정을 일컫는다. 이지스함 한 척으로 대공방어와 대함, 대잠전, 탄도탄 요격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 신의 방패 또는 꿈의 구축함이라 불린다. 건조 비용만 척당 1조 원이 넘는다. 방위사업청은 총 6척의 KDDX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이르면 2030년대 안에 우리나라는 이지스함 총 12척을 보유할 전망이다. 지난 2008년 실전 배치된 우리나라 최초의 이지스함 세종대왕급 3척과 현재 추가 건조 중인 8,100톤급 차세대 이지스함 3척, 그리고 KDDX 6척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다. 아직 구체적인 세부 성능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KDDX는 성능 면에서 기존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을 뛰어넘을 전망이다. 듀얼 밴드 방식의 다기능 레이더뿐 아니라 전방과 후방에 각각 48셀, 16셀이 신형 한국형 수직 발사 체계가 탑재된다. 여기에 초음속 군대함 미사일과 홍상어 대잠 유도 미사일, 해성-2 함대지 순항 미사일 등을 갖춘다. 특히 KDDX 사업은 순수 국내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되는 이지스함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노르웨이에 이어 세계에서 6번째로 이지스함 자체 건조가 가능한 국가로 올라서게 된다. 부형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이번 KDDX는 순수 국내 기술로 건조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추후 방산 수출까지 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일본의 2차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 조치로 양국 간 유일한 군사 분야 협정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할 수도 있다는 신호를 계속 발신하고 있어 주목된다. 일본이 한국의 백색국가 제외 이유로 안보 문제를 제기한 상황에서 민감한 군사정보를 주고받는 지소미아 협정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논리다. 정부와 여당은 일본의 행보를 예의주시하며 아직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협정의 연장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아 조만간 파기 또는 재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일 간 안보 갈등을 우려하는 미국을 의식해 일단 지소미아의 틀을 유지할 가능성도 있지만 한일 갈등의 돌파구가 생기지 않는 한 양국이 계속해서 이 협정을 통해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소미아는 한일 양국의 북한의 핵미사일과 관련한 이국 이하 군사비밀 공유를 위해 지켜야 할 보안 원칙들을 담고 있다. 일종의 절차법과 같은 것으로 상대국에서 받은 군사비밀 등을 해당 국가에서도 비밀로 보호하겠다는 내용이다. 한국은 군사 2급 비밀, 군사 3급 비밀로 비밀 등급을 표시해 일본에 주고 일본은 급비, 방위비밀, B로 분류된 정보를 한국에 제공한다. 지소미아는 1년 단위로 2차례 자동 연장돼 왔다. 협정 연장 시한 90일 전 어느 쪽이라도 파기 의사를 서면 통보하면 종료되는데 이달 24일이 시한이다. 이 협정의 연호는 30년 전인 1989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노태우 정부는 대북 군사정보 필요성에 따라 먼저 일본의 협정 체결을 제안했지만 일본은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정부 들어 협정이 재추진돼 2012년 6월 성사 직전까지 갔다. 그러나 협정을 논의하는 과정이 비공개로 이루어지면서 밀실 추진 논란이 제기돼 무산됐다. 물론 여기에는 민감한 군사 정보를 일본과 공유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국민적 반일 정서도 한몫했다. 지소미아 재추진이 결정된 건 그로부터 4년 뒤인 2016년. 북한의 4, 5차 핵실험과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 속에 한미일 안보공조 필요성이 부각된 시기였다.
특히 북한 문제를 이유로 한미 일삼각 공조를 강화해 대중공세망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도 적지 않았다. 한미 간에는 2014년 말 체결된 정보공유 약정이 존재했지만 미군은 한일 양국이 직접적인 군사공조 체제를 구축하기를 원했다. 강한 반대 여론 속에서도 지소미아 협정은 재추진 선언 27일 만인 2016년 11월 23일 속전속결로 체결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으로 전국이 어수선했던 시절이어서 졸속 협상, 매국 협상 등의 비판이 제기됐다. 서둘러 서명을 하려다 보니 당시 가서명 과정에서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과 주한 일본 대사가 서명 주체로 참여하는 기형적인 모습도 만들어졌다. 당시 국방부는 협정 서명식도 비공개로 진행했다. 사진 기자들은 이에 대해 협정이 밀약이 아닌 이상 비공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며 취재를 거부했다. 1945년 광복 이후 한일 양국의 첫 군사협정은 이런 비정상적 과정을 거치면서 탄생했다. 지소미아를 계기로 양국의 대북 대응은 외교적 차원에서 군사적 차원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이 협정의 효용성을 놓고서는 여전히 의견이 엇갈린다. 준 당국은 대체로 지소미아가 상당히 유용하다고 평가한다. 일본으로부터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대북 정보 출처가 다양해지는 만큼 더욱 정확하고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일의 대북 감시, 정보 능력은 서로 다른 영역에서 비교 우위를 갖고 있다. 한국은 백두, 금강 정찰기를 통해 평양 이남에서 군사분 개선까지의 군사시설에서 발신되는 무선 통신을 감청하고 각종 영상 정보를 수집한다. 5위급 할북자나 북중 접경 지역에 인적 네트워크도 구축해놓고 있다. 일본의 대북 정보 수집 및 분석 능력은 미국에 버금간다는 평가다. 정보 수집 위성 6기와 1000km 밖의 탄도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를 탑재한 이지스함 6척, 탐지거리 1000km 이상의 지상 레이더 4기, 공중 조기 경보기 17대, P3과 P1 등 해상 초계기 110여 대 등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국회에 보고된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한일은 지소미아 체결 이후 최근까지 모두 26건의 정보를 교류했다. 2016년 1건, 2017년 19건, 2018년 2건, 2019년 4건 등이다. 교환되는 정보는 그 자체가 비밀이어서 한일 양측이 누가 어느 쪽에 얼마만큼의 정보를 제공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